자, 지금부터 항우울제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우울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이에요. 이 우울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이 여러 번 기출이 됐어요. 비슷한 부분으로, 비슷한 문제로 기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A급 두셔야 돼요. 항우울제 A급이다. 우울에 관해서는 이 약도 중요하지만 진단 기준부터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꼭 A급 두시고 봐주셔야 돼요. 자, 기출 보겠습니다. 처방된 약물 복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 위기와 관련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자, 환자 이름, 성별, 나이, 진단명, 주요 우울장애. 10월 22일 날 나드릴 45mg을 하루 2번 복용했어요. 주요 우울 장애와 관련된 그 약물 중에서 나드릴을 줬어. 얘가 어디에 속한 약물이야? 그 약물의 주의사항, 고혈압 위기와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고혈압 위기로 섬액이 되면 의료인에게 알려야 돼. 고혈압 위기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교감신경 흥분제와 함께 사용하면 고혈압 위기를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치즈, 요구르트 등을 섭취하면 고혈압 위기가 올 수 있다. 주의점. 고혈압 위기 시 펜톨라민 5mg을 천천히 정맥 주사해야 돼. 이런 간호적인 내용. 얘 질환과 관련해서는 우울증 약에 대해서, 항우울제에 대해서 종류와 그리고 부작용, 간호 내용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자, 다음은 주요 우울 장애 진단 후 치료를 받고 있는 민지와 보건교사의 대화 내용입니다. 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자, 보건교사가 민지야 병원에서 처방받고 있는 토프라닐이라고 하는 4만개 항우울제가 있어요. 4만개 항우울제 잘 먹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병원에서 나드릴이라고 하는 모노아민산화효소 억제제로 바꿔줬어요. 약물의 종류가 벌써 2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 입이 너무 마르고 변비 증상이 심해 약을 계속 복용하기가 힘들었거든요. 4만개 항우울제의 부작용이구나. 그랬구나. 바뀐 약에 대해서 주의사항은 들었니? 마오 억제제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나 공부하고 있었어야 돼. 소화, 닭의 간, 발효 음식인 요거트 종류, 오래된 치즈, 훈제 생선, 절인 생선 같은 것은 먹지 말래요. 선생님,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기전을 알고 있냐고요. 기흙이 함유되었기 때문에 섭취 시에는 니은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고혈압 위기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나드릴이랑 앞에 문제에서도 나드릴이 나왔죠. 지금 뒤에 문제에서도 나드릴이 나와요. 첫 번째 문제에서 고혈압 위기라고 정말 친절하게 얘기해 줬거든요. 여기서는 나드릴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고혈압 위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비슷한 문제가 반복해서 나온다. 이 약물에 대해서는 고혈압 위기와 관련해서 주의점에 대해서, 간호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물론 4만개 항우울증의 우울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야겠다.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다른 얘기를 해놓고, 자, 이 지문을 보시고요. 틀린 내용이 있다면 찾아서 쓰고 바르게 고쳐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얘 부작용이 이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부할 때 각각의 항우울제에 대해서 부작용은 무조건 기억해야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항우울제 무조건 A급입니다. 자, 항우울제는요,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시냅스 후 신경세포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이 더욱더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자, 4만개, 4한개 항우울제 첫 번째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이 시냅스 전 신경 말단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해서
이 두 개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세로토닌 농도의 증가는 우울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 우리 그 얘기 많이 해요. 세로토닌과 도파민. 세로토닌도 도파민도 둘 다 모두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이야. 근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잔잔한 행복들, 일상에서 느껴지는 기분 좋음, 만족도, 행복감 이런 거라면 얘는 폭탄처럼 탁 떨어지는 행복인 거예요. 로또 됐어. 도박. 그로 인해서 갑자기 크게 작용할 수 있는 행복인 거예요. 일상적인 행복, 갑자기 느껴지는 큰 행복. 세로토닌의 농도를 증가하면 일상적인 만족감, 일상적인 행복,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더 증가되니까 당연히 우울증을 역전시킬 수 있죠. 자, 1차 적응증은요, 우울증이고요. 불안, 불면, 두통, 각종 공포증, 섭식장애, 아동의 야뇨증에 대해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클로미프라민은요, 강력한 항강박 효과로서 강박장애에서도 쓸 수 있어요. 유해 반응, 항콜린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진정, 시력장애, 구갈, 배뇨곤란, 변비, 발기부전. 왜요? 이게 뭐랑 관계가 있어요?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노에피네프린의 작용을 증가시킬 거예요. 얘가 증가되니 항콜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부작용은요, 콜린성 제제인 베사니콜의 투여로 경감될 수 있다. 항콜린 부작용. 지금 교감신경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잖아요. 그럼 얘를 어느 정도 줄여주려면 얘와 기량작용을 하는 콜린성 제제 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라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4만 개 항우울제를 사용하게 되면 혈압, 맥박, 심전도 등 심혈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기립성 저혈압, 부정맥, 심전도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노에피네프린. 약물은 안전 한계가 좁고요. 심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자가 과량으로 이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혼란, 선망, 의식소실, 사망까지 가능합니다. 진정, 성기능장애, 경련, 추체외로 부작용 등이 경우에 따라 나타날 수 있어요. 장기간 사용하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이는 항히스타민 효과에 의해서 식욕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체중 증가 가능하다.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요. 불안, 불면, 두통 등의 금단 증상이 있어요. 금단 증상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을 중단할 때는 조금씩 감량하거나 항콜린성 약물을 조금씩 소량 투여해서 어느 정도 천천히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주의점. 프로작은요, 환자가 이 약물을 투여받을 때 흡연하게 되면 감소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흡연하게 되면 얘 약의 효과가 감소됩니다. 주의점 정도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단가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얘를 마오 억제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불활성화시키는 복합 효소계인 모노아민 산화효소 마오의 활성을 억제한다. 그럼 신경 전달 물질이 불활성화되지 않게끔 하겠네요. 마오의 억제는 신경계에서 내인성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을 증가시킨다. 행복감을 느끼는 행복 호르몬이 증가돼요. 이러한 신경 호르몬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한다. 요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자극해요. 자, 우울사파의 치료에 사용되고요. 중증인 경우 정신요법과 함께 보조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미 분류된 임상 응용에는 폭식증, 악몽, 편두통, 계절적 정동장애, 다발경화증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해 반응, 항콜린성, 항히스타민성 작용이 거의 없어요.
신경 근육계 반응에는 기립성 저혈압, 진정, 과자극,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고 위장관계 비뇨생식계 반응에는 변비, 구강건조, 구역 설사, 발기부전이 포함됩니다. 자, 고혈압 위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얘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티라민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과 특정 약물을 같이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고혈압과 그로 인한 사망입니다. 마오 억제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드릴, 그 나드릴을 티라민과 같이 먹게 되면 고혈압 위기가 나타날 수 있고 고혈압과 관련해서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상황이다. 저트라민 식사를 해야 된다. 단백질이 발효되거나 오래된 음식, 치즈, 된장, 혼재된 물고기, 특정 음식이나 약물은 피해야 된다. 티라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음식들, 저티라민 음식들, 그것이 뭐가 있는지를 반드시 교육해야 됩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고혈압 위기와 관련해서. 마오 억제제, 항우울제를 투여받는 경우에 피해야 할 티라민 함유 음식, 오래된 치즈, 샤워크림, 요구르트, 소나 닭의 간, 절인 청어, 발효된 육류, 미중류, 알코올,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 초콜릿, 약간의 과일과 채소, 효모군 추출물, 그리고 간장 소스는 피해야겠죠. 뭐랑 연결시키라고요? 고혈압 위기와 연결시키라고요. 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세로토닌의 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일 거예요. 시냅스 전 신경세포에서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선택적으로 차단해서 뇌에서 세로토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킨다. 얘 차단해서 우리 행복감, 일상의 만족감,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세로토닌의 작용을 증가시키자. 부작용으로는요, 위장관계 증상에서 오심구도 설사복통, 중추신경계 흥분 증상으로 불면, 불안, 흥분, 성장애에서 지연사정, 불감증, 발기불능, 성욕 감퇴, 기타적으로 구갈, 예민성 증가, 두통, 진정과 어지럼증, 발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항우울제 부작용과 간호에 대해서 볼게요. 흐릿한 시야가 나타난다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불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험한 일, 독서와 같은 행위는 피해 주시는 게 좋죠.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구갈, 입을 자주 헹궈내고 얼음 조각을 물고 있도록 하고 무설탕껌, 사탕, 타액 분비에 도움이 되죠. 변비, 수분 섭취 권장하고요. 고섬유식이 제공하고요. 운동 도움 되죠. 필요하다면 완화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빈맥, 일시적인 경우가 흔하다. 카페인 제한하고 필요하다면 베타블로커 사용할 수 있다. 성인에서 정말 여러 번 반복하고 왔습니다. 자, 어지럼증과 저혈압,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적당한 수분 섭취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탄력 스타킹 착용하고 낙상 예방에 유의하고. 자, 심전된 변화, 약물 사용 전에 심장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지 사정한다. 여기에 영향을 준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약을 주기 전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40대 이상의 성인, 요인의 경우 ECG를 판독해서 약물 사용 중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위장관계 장애, 필요하다면 음식 조절하고요. 오심이 심할 경우 식사 중에 약물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하고, 불면 가능한 한 투약 시간을 언제로? 오전으로. 그리고 카페인 제한해야겠죠. 수면 전에 이완요법 등 수면을 돕기 위한 방법을 적용하고 미리 교육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진정과 졸림, 가능한 한 투약 시간을 취침 전으로 조정하고 상황에 따라서 약을 주는 시간을 결정하자. 낮 동안 위험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망계 항우울제의 금단 증상, 근육통, 오한, 오심, 어지럼증 등이 갑자기 약을 중단할 경우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약물은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서서히 감량하도록 한다. 사망계 항우울제는 금단 증상이 있다. 갑자기 끊지 말고 천천히 끊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기분 안정제입니다. 기분이 붕 떠있는 상황에서 얘를 좀 끌어내릴 수 있는. 기분이 붕 떠있다고요?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조증 얘기하는 거죠. 자, 조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 기분 안정제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양극성 장애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을 기분 안정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증 또는 우울 사파를 호전시키고 다른 사파로의 전환을 유발하지 않은 약물을 일컫습니다.
리튬이 대표적이고요. 이 리튬에 A급 맞춰주셔야 돼요. 리튬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항경련제인 카르바마제핀이나 발프로에이트 등이 임상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리튬 사용하지만 얘 안 되면 얘 줄 수 있다. 칼슘 통로 차단제인 베라파밀, 항불안제인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등도 2차적인 선택적 약물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비정형 항정신성 약물인 올란자핀, 리스페리돈 이런 것들이 양극성 장애의 조증뿐만 아니라 일부 우울증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기본 안정제의 범위 및 개념이 확대되고 있죠. 우리가 제일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리튬이라는 거. 리튬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이온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수정하고 신경과 근육세포에 있는 염분 전달을 수정하고 노르에프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의 시냅스 신경 전달을 정상화시켜주면서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와 대사작용을 증가시키고 세로토닌에 대한 수용체 민감성을 변화시키면서 양극성 질환에서 심장 박동의 역기능을 정상화시킨다. 임상응용. 양극성 장애의 조증, 경조증, 급성 에피소드는 가장 일반적인 정증이다. 조증일 경우에 사용한다. 당극성 우울증, 조현 정동장애, 강직증과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정동장애 요소가 포함된 다른 질환에서도 때때로 효과를 본다. 행동장애, 인격장애, 섭식장애의 치료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격장애에서도 리튬 얘기했잖아요. 유해반응. 가장 흔한 유해반응은 떨림, 구역, 구토, 갈증, 단뇨가 있습니다. 자, 리튬이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독성 반응이 있기 때문에. 혈청 리튬 농도가 1.5보다 높을 때 일어납니다. 독성 반응은 중증이기 때문에 혈액 내 리튬 농도 측정은 치료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고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리튬의 용량은 조정되어야 한다. 독성에 대해 볼게요. 1.5 이상일 때 독성 반응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고요. 1.5에서 2 사이일 때는 설사, 구토, 구역, 졸림, 근육 하악감, 그리고 협동, 운동, 결핍. 2에서 3 사이에서는 어지러움 정도가 심해지죠. 조화, 운동, 불능, 시야 흐림, 이명, 현기증, 창란 증가, 어둔한 언어, 의식상실, 간대성 근육 연축, 사지 움직임, 무도병성 운동, 요실금, 변실금, 초조, 조증 유사 행동, 과다 반사, 과다 근육 긴장, 말더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넘어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생명이 위협해집니다. 발작, 부정맥, 저혈압, 말초 혈관 허탈, 혼미, 근육 집단 연축, 경직, 혼수가 포함되는 복잡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요. 독성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리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점. 신체 수분량이나 염분의 변화는 리튬의 배설에 영향을 주어 혈중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수분량과 염분의 변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리튬의 혈중 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그러면 얘 양은 괜찮았는데 얘네의 변화로 인해서 독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지나친 염분 제한, 탈수와 같이 혈중 리튬 농도가 변화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인을 피해야 한다. 심하게 땀 흘리는 환자, 설사, 구토가 있는 환자, 체액 소실을 야기하는 감염, 발열 환자. 상대적으로 염분 감소되어 있고요. 수분 감소되어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더 심해질 수 있다고요. 제산제는요, 리튬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이뇨제, 항정신병약 투여받는 환자들은 리튬의 독성을 계속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약물교육입니다. 리튬은 현재의 기분장애 문제를 치료하고 재발 예방하므로 현재의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복용을 지속해야 돼요. 재발을 예방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속입니다. 리튬의 치료 농도와 독성 농도는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되고요. 중독성은 없어요. 독성은 있지만 중독성은 없다. 적절한 염분, 수분 섭취할 수 있는 시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염 시기는 상대적으로 리튬 보유 증가시켜서 독성 증가시킬 수 있다니까요. 심하게 할 수 있다고요. 자, 과도한 설사, 구토, 발한이 있을 때 리튬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됩니다. 독성 반응과 연결시켜요.
탈수로 리튬의 혈중 농도가 높아진다면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즉각 의사에게 알리고, 이뇨제 당장 금기시켜야죠. 이뇨제는 금기시킨다. 소듐과 수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자, 리튬은 위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복용, 리튬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신장과 갑상선 기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의사와 상의 없이 비처방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고, 체중 증가가 있다면 의사, 영양사 상담하고, 부작용, 독성 목록 연락을 취할 사람과 연락처 기록을 가까이 두도록 하면서, 얘가 중단될 경우에 계속적으로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중단할 경우에 재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서히 용량 감소할 수 있도록 하자. 중단 갑자기 하지 말고 서서히 중단해야 된다. 자, 항경련제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몇 가지 보고 갈게요. 자, 양리작용과 임상응용, 발프로이트, 리튬과 더불어 양극성 치료의 1차 약제로 사용됩니다. 리튬의 혼재성 사파, 급성 순환성 사파에서의 낮은 효과, 높은 부작용 위험성, 신장이나 갑상선 손상의 위험성에 보완을 할 수 있어요. 자, 카르바마제핀, 급성 조증 치료의 리튬과 발프로이트의 대용 약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전형적인 조증 환자보다는 급성 순환성 조증, 불쾌성 조증, 신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유해작용, 발프로이트는 비교적 적어요. 오심, 식욕부진, 구토, 설사, 진정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 혈장의 간 아미노기 전이 요소 증가, 대부분 부작용은 용량 의존성이다. 용량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저절로 소실되는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 치명적인 경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드물게는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등 혈액학적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용량을 줄여야 한다. 카르바마제핀, 일반적으로 가벼운 부작용은 피부 발진, 위장 관계, 드물지만 백혈구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혈액학적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간염, 박리성 피부염도 드문 부작용이고 심장 전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리튬에 포커스 맞추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정신병 약물 볼 겁니다. 뭐랑 연결시키면 된다고요? 조현병과 연결시키면 된다고요. 항정신병 약물은 정신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투여됩니다. 정신병이란 용어는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질환들을 지칭하면서 뭐가요? 조현병이 가장 잘 알려진 질환이다. 조현병이요. 지금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A급 잡아주세요. 자, 조현병의 특징은 분열된 사고, 인지장애, 비정상적인 행동, 정독 문제, 사회화의 결합입니다. 이 질환의 증상에는요, 양성 증상이 있고요, 음성 증상이 있죠.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을 구분해서 어떠한 증상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특징은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기출된 바 있고요. 사례를 통해서 꼭 확인하세요. 항정신병 약물은 이러한 행동들을 감소시켜서 환자가 사회에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조현병은 있잖아.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어. 크게 두 가지로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 양성 증상, 음성 증상 모두 그 증상들을 감소시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에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이야. 항정신병 약물. 자, 양리작용입니다. 뇌의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을 할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의 양이 많으면 정신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약물들의 작용 기전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의 방출을 억제하고 차단시켜야 돼. 도파민이 많아서 문제였다며? 그럼 얘 도파민 못 나오게 하던가 아니면 아예 차단시키던가. 아마도 뇌의 특정 부위에 신경세포의 점화를 조절한다. 그래서 정신병적 장애의 증상을 억제한다. 도파민과 관련이 있어. 항정신병 약물은 도파민을 감소시키기 위한 작용을 할 거야. 전통적인 항정신병 약물, 제1세대 항정신병 약물에 대해서 보자면 얘는 양성 증상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해.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상이 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 증상이 이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환각. 환각과 같은 양성 증상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도파민의 신경 전달을 차단하기 때문에 불쾌한 추체외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도파민 차단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추체외로 효과가 나타난다. 클로프로마진, 할돌, 우리 요게 나오는 지문에 할돌이 나오는 할로페리돌이 나오는 기출문제 봤습니다.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얘는 전통적이고요. 얘는 비정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제2세대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하는데, 얘는 뇌에서 세로토닌 수용체뿐만 아니라 도파민 수용체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형적인 추체외로의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비정형이라고 부르고, 양성뿐만이 아니라 음성 증상을 감소시켜서 행동을 개선시키다.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 없는 거죠. 무의식증, 무쾌감증 이런 것들. 양성보다 음성을 더욱더 심각하게 보죠. 보통 양성은 오히려 치료하기 쉬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1세대 항정신병 약물이 양성을 치료하는 데 탁월하다면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은 양성뿐만이 아니라 음성 증상을 감소시키더라. 클로자펜이 대표적이죠. 정신분열병, 조현병과 같은 급성 만성 정신병, 양극성 질환, 치매와 연관된 초조, 유해 반응, 전신계통의 반응으로서 진정, 두통, 저혈압, 구강건조, 코충혈, 두드러기, 눈부심, 광과민성,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받는 광과민성이 있는 환자가 햇빛이나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는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냥 햇빛을 받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랑 똑같이 햇빛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행동 변화, 정신병 증상의 강도가 증가될 수 있어요. 기면증, 과다활동, 편집적인 반응, 초조, 창란 나타날 수 있고요. 내분비계 변화로서 체중 증가,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혈당 모두 다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 악성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NMS라고 얘기해요. 드물게 나타나는 반응으로 특징적으로 추체외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에서 잘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2에서 드물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고열, 자율신경 장애가 복합적인 특징이 있다. 항정신병 약물요법이 시작되고 1개월 내에 발생을 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이고 집중적인 증상치료와 원인 약물의 즉각적인 중단이 요구된다. 즉각적으로 중단해라. 항정신병 약물을 중단하면 7일에서 10일 사이에 회복될 수 있다. 증상 나타나자마자 바로 중단시키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회복될 수 있다. 자, 정신병 치료의 주된 관심은 일관된 투약 용법에 따르는 것이다. 이 질환과 연관되는 행동으로 환자는 입원할 수도 있다. 투약이 시작되면 행동 증상,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줄어들지만 반면 유해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부작용 나타날 수 있다고요. 유해 반응의 일부는 질병 그 자체만큼 환자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약물들은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때로 6에서 10주. 우리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그 치료 효과, 증상이 없어지는 데까지는 6에서 10주. 약을 먹은 지 한 달이 넘어야지만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환자들은 유해 반응의 불쾌감 때문에 독자적으로 약물을 중단할 수 있고 정신병의 증상이 재발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중단하니 효과는 보지 못하고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일단 정신병이 재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입원을 해야 하는 행동들을 나타낸다. 이는 입원과 퇴원의 회전문이라고 해서 상습성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회전문,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임의로 약 끊어버리고 다시 입원했다가 상태 괜찮아졌어. 퇴원했다가 다시 끊고 상태 안 좋아져서 오고 회전문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우리는 상습성이라고 한다.
자, 다음은 환자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해 반응 몇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추체외로 증후군. 추체외로 증후군, 우리가 약물들을 살펴보면서 이 얘기가 몇 번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보고 가요. 자, 항정신병 약물에 의해서 신경계의 추체외로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단의 유해 반응을 의미한다. 항정신병 약물과 관련된 유해 반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체외로 효과이다. 항정신병 약물은 신경계의 추체외로 부위의 기능을 방해해서 비정상적인 근육 운동을 야기한다. 비정상적인 근육 운동 포인트. 추체외로 효과에는 파킨슨 유사 증상, 좌불안석증, 근육 긴장 이상증 등이 포함된다. 비정상적인 근육 운동. 이거예요. 파킨슨 유사 증상으로서 미세하게 떨리고 경직되고 가면과 같은 얼굴 표정, 느린 움직임, 불명료한 언어, 불안한 보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좌불안석증, 정말 안절부절 못해 보여요. 극심한 안절부절, 운동 활동 증가, 근육 긴장 이상, 얼굴 찌푸리고 목이 부자연한 자세로 뒤틀리는 것, 긴장이 과도해서 그런 거죠. 이런 추체외로 효과는요, 대개 항정신병 약물의 용량을 줄임으로써 감소될 수 있어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 전환하면 증상들은 감소되는 데 도움이 된다. 1세대 약물은요, 이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고요. 2세대 약물인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얘 안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1세대 약물 먹어서 얘 나타나는 거면 1세대 약물 먹지 말고 2세대 약물로 바꿔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연 운동 이상증, 비가역적인 불수의 운동들로 이루어진 증후군이다. 혀, 얼굴, 입, 턱, 사지의 율동적이고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혀의 돌출, 씹는 운동, 입술 오므림, 얼굴의 찡그림 등이 있을 수 있다. 치료 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고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하는 환자, 항정신병 약물 요법을 중단한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치료받는 도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중단해야 된다고요. 자, 이런 TD의 위험성 때문에 만족할 만한 임상적 반응을 보이는 최소한의 용량, 최단시간의 치료 기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 증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유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최단 시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비정형 항정신 약물은 TD를 덜 일으키기 때문에 이들 약물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2세대 약물이 도움이 된다. 자, 여기까지 정신간호학입니다. 많은 내용들을 좀 빠르게 봤어요. 그렇지만 특징 잡으면 별거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들만 뽑아냈기 때문에, 추려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